밤길 야담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공포야담 밤길, 이야기 속으로 저 길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누르셔야 밤길에서 나오실 수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자, 시작했습니다. 밤길 야담 시작이요! 지금 뒤가 무겁거나 목덜미가 서늘하지 않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조심하십시오. 당신 내뱉는 그 뜨거운 숨을 달콤한 먹잇감으로 누군가 당신의 어깨에 고개를 묻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살아있는 생명의 숨결을 빨아들여 미라처럼 말려 죽이고 숙주의 피비린내를 들이마시며 기생한 곤줄이 넣어놓은 귀태고에 타였습니다. 우영은 자신의 몸을 불태워 저주를 끊어내려 해 모든 것이 제가 되어 사라진 줄만 알았습니다. 늙은 노인 등 뒤로 거대한 사내의 그림자가, 그리고 그 사내의 등 위에는 기괴하게 엉겨붙은 하얀 형체가 층층이 쌓여 있었습니다. 집 냄새가 참 좋네. 도 닦는 사람 냄새는 아주 맑아서 좋아. 늙은 덕구의 입에서 흘러나온 기묘한 목소리. 숙주를 갈아치우며 이어온 100년 전 대기근의 굶주림은 여전히 우리 곁을 떠돌고 있습니다. 당신이 불쌍히 여겨건 내 물러가라! 이 집에서 당신의 사라져라! 감으로 선택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천지신명시여! 저 자, 악귀를 소멸시켜! 이제 등 뒤를 확인해 보시죠. 당신의 그림자는 정말 당신의 것이 맞습니까? 옛날 강원도 깊은 산골에 운묵골이라 불리는 곳이 있었습니다. 1년 내내 구름과 안개가 거치지 않는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었지요. 그곳은 산세가 험하고 음산하여 호랑이나 곰 같은 맹수들조차 살기를 꺼리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험한 곳에 스스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간 사내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무영, 그림자가 없다는 뜻의 이름을 가진 사내였습니다. 무영은 본래 나라의 녹을 먹던 용맹한 군관이었습니다. 호랑이를 잡는 특수부대 차코갑사 출신이었지요. 창 하나, 조총 하나만 들면 천리 밖의 호랑이도 벌벌 떤다는 명사수였습니다. 허나 그 용맹함도 시대의 비극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끔찍한 전란이 조선 팔도를 휩쓸고 지나갔을 때 무영은 그 지옥도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나라를 지킨다는 명분 아래 그는 수많은 적군의 목을 베었으나 그 속에서 억울하게 죽은 양민들의 비명소리도 들어야만 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세상은 그를 영웅이라 칭송했으나 무영의 귀에는 밤마다 죽은 자들의 원망 섞인 곡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의 죄책감을 견디지 못하고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운묵골 가장 깊은 곳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속죄를 위해 혹은 스스로를 유배시키기 위한 고독한 선택이었습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도 혹독했습니다. 눈이 성인 남자의 허리춤까지 차올랐고 살을 애는 칼바람은 산짐승들조차 얼어 죽게 만들었습니다. 무영은 며칠째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산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사냥꾼에게 겨울은 시련의 계절입니다. 짐승들도 모두 굴 속으로 숨어버려 산에는 정막만이 감돌았지요. 중 무영은 어디선가 풍겨오는 비릿한 피냄새를 맡았습니다. 굶주린 사냥꾼의 본능이 깨어나 냄새가 나는 곳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거대한 바위굴 앞엔 집채만한 멧돼지 한 마리가 배가 갈라진 채 죽어 있었습니다. 굶주림을 이기지 못하고 동족끼리 싸우다 죽었거나 혹은 더 큰 맹수에게 당한 것 같았습니다. 내장이 쏟아져 나와 처참한 광경이었으나 며칠을 굶은 무영에게는 고마운 식량일 뿐이었습니다. 무영이 멧돼지에게 다가가려던 찰나 그는 멈칫하고 말았습니다. 멧돼지의 사체 옆에 이 험한 산속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아이였습니다. 대여섯 살이나 되었을까 싶은 아주 작은 여자아이였습니다. 아이는 눈처럼 새하얀 소복을 입고 멧돼지에 쏟아진 내장 옆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영하 20도의 혹한 피범벅이 된 짐승의 사체, 그리고 그 옆에 앉아있는 하얀 소복의 아이. 누가 봐도 산 사람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더 기이한 것은 아이의 옷과 몸에는 피 한 방울 묻어 있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아이는 고사리 같은 두 손을 멧돼지의 뱃속 깊숙이 찔러 넣고 있었습니다. 마치 추운 날 화로에 손을 쬐듯이 짐승의 마지막 온기를 즐기는 듯 했습니다. 무영은 등 뒤에서 조총을 꺼내 겨누며 소리쳤습니다. 내 인연, 산 사람이냐, 아니면 산 귀신이냐? 무영의 고함 소리가 메아리 쳐 돌아왔지만 아이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짐승의 내장을 만지작거릴 뿐이었지요. 무영이 다시 한번 소리치며 총을 겨눴을 때 아이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순간 무영은 숨을 멈췄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고 입술은 푸르딩딩했습니다. 아이의 눈동자만은 먹물을 풀어놓은 듯 검고 깊었습니다. 흰자가 없는 거대한 검은 눈동자가 무영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 눈빛은 살려달라는 애원이 아니었습니다. 추위에 떨며 며칠을 굶은 나그네, 거지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상을 발견한 듯한 아주 원초적이고 탐욕스러운 눈빛이었습니다. 아이의 입술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목소리라기엔 너무나 건조하고 기묘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따뜻해. 그것이 아이의 첫 마디였습니다. 무영은 당황하여 물었습니다. 무어라? 아이는 멧돼지에게서 손을 빼고는 손가락으로 무영을 가리켰습니다. 저것보다 아저씨가 더 따뜻해. 훨씬 더 짙은 기운이 나. 보통 사람들은 정체 모를 그녀의 서늘한 기운에 눌려 모두 도망치기 바빴습니다. 하지만 무영은 산전수전을 다 겪은 착호 갑사였습니다. 그는 귀신보다 무서운 것이 사람이라 믿는 자였지요. 그는 혀를 차며 조총을 거두었습니다. 그저 아이가 추위와 굶주림에 지쳐 헛소리를 한다고 여겼습니다. 깊은 산 속에 아이가 홀로 있는 것이 의아했지만 그렇다고 어린 것을 버려두고 갈 수는 없는 노릇이었지요. 그것은 그가 가진 마지막 인간성이었습니다. 에이, 재수, 옴 붙었네. 무영은 투덜거리며 아이에게 등을 내밀었습니다. 엎혀라. 내 집에 가서 몸이라도 녹이 잤구나. 아이는 기다렸다는 듯이 무영의 등에 올라탔습니다. 그 순간 무영은 기묘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보통 아이라면 묵직한 무게감이 느껴져야 할 테인데 이 아이는 마치 솜털처럼, 아니 텅 빈 껍데기처럼 가벼웠습니다. 그러나 등골을 타고 전해오는 오싹한 한기는 척추를 타고 뇌리까지 파고들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얼음 덩어리를 업은 듯 무영은 몸을 부르르 떨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무영은 몰랐습니다. 자신의 등 뒤에 엎인 아이가 지금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 말입니다. 아이는 무영의 굵은 목덜미에 코를 박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영이 거칠게 내뱉는 뜨거운 입김과 땀 냄새를 가장 향기로운 향수라도 되는 양 깊이 들이마시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입꼬리는 귀 밑까지 찢어지게 올라가 있었고 검은 눈동자는 희열로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무영은 아이를 데리고 자신이 머무는 귀틀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통나무를 엮어 만든 허름한 집이었지만 아궁이에 불을 지피자 금세 훈훈해졌습니다. 무영은 아이를 아랫목에 앉혀두고 비상식량으로 아껴두었던 말린 육포와 주먹밥을 꺼냈습니다. 자, 먹거라. 며칠을 굶었을 테니 허기라도 채워야지. 하지만 아이는 음식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방 구석진 곳 어둠 속에 웅크리고 앉아 무영의 일거수일투족을 뚫어져라 감시할 뿐이었습니다.
아이는 자신의 이름을 아진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 부모는 누구인지 그저 아진이라는 이름 두 글자만 내뱉을 뿐이었습니다. 기묘한 동거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무영은 사냥을 나갈 땐 아진을 집에 두고 갔지만 무영이 돌아올 때까지 아진은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아진은 움직이지 않는 인형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무영이 낮에 덫으로 잡아온 산토끼 한 마리가 부엌 구석에서 바스락거리고 있었습니다. 아직 숨이 끊어지지 않아 떨고 있는 녀석이었지요. 무영은 피곤함에 지쳐 깜빡 잠이 들었다가 부스럭거리는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희미한 호롱불 아래 무영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저거죠. 아진이 무영을 보며 말했습니다. 무영은 잠결에 몽롱한 상태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산토끼, 내가 잡을 수나 있겠느냐? 마음대로 하거라. 무영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린 것이 산짐승을 어찌할까 싶었던 거지요. 구석에 앉아있던 아진이 뱀이 허물을 벗어 기어가듯 바닥을 기어 부엌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곤 소리도 없이 떨고 있는 산토끼 앞에 멈춰 서더니 고사리 같은 두 손으로 토끼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토끼가 벗어나려 발버둥 쳤지만 아이의 악력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순간 무영은 자신의 눈을 비벼야 했습니다. 아진이 토끼의 목덜미에 얼굴을 파묻었습니다. 보통 짐승이라면 물어뜯어 피를 냈겠지만 아진은 달랐습니다. 아이는 입을 벌리지 않고 코를 토끼의 털 가죽에 깊숙이 박은 채 숨을 깊게 들이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스읍 방 안 가득 소름 끼치는 흡입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자 방금 전까지 펄떡이던 산토끼가 비명 한 번 지르지 못하고 조용해지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죽은 것이 아니라 토끼의 몸이 눈앞에서 쭈글쭈글해졌습니다. 탱탱하던 근육이 꺼지고 윤기 흐르던 털이 푸석해지더니 불과 몇 초 만에 토끼는 바짝 마른 장작개비처럼 변해버렸습니다. 무영이 놀라 다가가 토끼를 집어들었을 때 모래 사막 속에 파묻혀 있었던 미라처럼 가벼웠습니다. 피와 살은 그대로인데 몸 안의 수분과 생명력만 쏙 빠져나간 상태였습니다. 무영은 토끼를 떨어뜨리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게 무슨 조화냐? 공포에 질린 무영을 보며 아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에는 더할 나위 없는 만족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맛있다. 이 토끼 아주 겁이 많았어. 겁먹은 숨결이 제일 달콤해. 무영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산에서 데려온 것은 불쌍한 고아가 아니라 생명력 그 자체를 빨아먹는 요물이라는 것을요. 무영은 벽에 걸린 환도를 뽑아 들었습니다. 내 정체가 무엇이냐? 내 집에서 나가지 못할까? 하지만 아이는 칼날 앞에서도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무영에게 다가왔습니다. 아저씨한테선 아주 짙은 냄새가 나. 묵은 냄새, 슬픈 냄새. 무영은 칼을 휘두르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가위에 눌린 듯 팔다리가 굳어버린 것입니다. 아이는 무영의 코앞까지 다가와 냄새를 맡았습니다. 10년 전 그 전장의 냄새, 아저씨가 죽인 사람들의 비명소리 냄새, 피 냄새. 아이는 무영의 냄새를 맡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땀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무영의 영혼 깊숙이 박혀있는 트라우마, 그 죄책감과 피비린내의 냄새였습니다. 그날 이후 사냥꾼과 사냥감의 위치는 뒤바뀌었습니다. 아이가 무영의 다리에 매달려 속삭였습니다.
내가 가져가 줄게. 그 무거운 기억들 내가 다 마셔줄게. 아저씨는 괴롭잖아. 밤마다 악몽을 꾸잖아. 내가 다 먹어치워 줄게. 대신 나한테 숨을 나눠줘. 하지만 산속의 작은 생명들과 늙어가는 무영의 숨결로는 아진의 거대한 허기를 채울 수 없었습니다. 아진은 더 큰 그릇, 더 싱싱한 생기를 원했습니다. 어느 날 밤 아진이 무영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아저씨 배고파. 토끼는 이제 질렸어. 더 큰 게 필요해. 무영은 몽롱한 눈으로 물었습니다. 더 큰 그릇? 아진이 입맛을 다시며 대답했습니다. 사람이 제일 맛있어. 아저씨가 제일 잘하잖아. 사람 사냥. 무영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저항할 힘도 의지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아진의 충실한 사냥개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그 목소리는 아진의 목소리가 아니라 무영이 죽인 수많은 적군들의 목소리가 겹친 듯한 기괴한 울림이었습니다. 무영은 급격히 쇠약해졌습니다. 아무리 밥을 먹어도 허기가 졌고 피부는 나무 껍질처럼 거칠어졌습니다. 머리카락은 한 줌씩 빠졌고 눈은 퀭하게 들어갔습니다. 반면 아진은 하루가 다르게 윤기가 흘렀습니다. 배곡 같은 피부, 칠흑 같은 머리카락, 붉은 입술. 아진은 점점 더 아름다워졌습니다. 아진은 밤마다 잠든 무영의 가슴 위에 올라앉아 그가 내뱉는 숨을 도둑질하듯 훔쳐 마셨습니다. 무영은 점점 껍데기만 남은 숙주가 되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성을 잃은 무영은 아진을 업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들이 향한 곳은 조선의 심장 한양이었습니다. 사람이 가장 많은 곳, 욕망과 죄악이 들끓는 도시였습니다. 한양 도성 밖 시구문 근처에 버려진 폐가 시체가 나가는 문이라 하여 음기가 가득한 그곳에 무영과 아진은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도성에는 흉흉한 괴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술에 취한 건장한 왈패들이 하나둘 실종되고 며칠 뒤 발견된 모습은 참혹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외상은 없었지만 마치 수십 년 된 미라처럼 바짝 말라 비틀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괴질이 돈다고 수군댔으나 그것은 아진의 식사 흔적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시구문 근처를 주름 잡던 왈패 무리가 폐가에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무영의 등에 업힌 아진을 보고 인신매매단에게 팔아넘길 요량으로 달려들었습니다. 이봐, 그 계집애 이리 내놔. 돈은 쳐줄 테니. 그들은 몰랐습니다. 무영은 구석에 앉아 멍하니 그들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왈패들이 무영을 발로 차고 아진을 끌어내리려던 순간 아진이 그림자처럼 왈패 대장의 등 뒤에 달라붙었습니다. 그 속도는 인간의 눈으로 쫓을 수 없을 만큼 빨랐습니다. 뭐야, 떨어져. 작은 팔로 대장의 목을 단단히 감았습니다. 그리고 목덜미에 얼굴을 묻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 순간 대장의 눈동자가 뒤집히고 터질 듯하던 근육이 순식간에 바람 빠진 풍선처럼 쭈글쭈글하게 오그라들었습니다.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생명력을 모두 빼앗긴 껍데기가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나머지 왈패들이 기겁하여 도망치려 했지만 폐가의 문은 이미 닫혀 있었습니다. 폐가에서는 짐승 울음소리도 사람 비명소리도 아닌 기괴한 바람 빠지는 소리만이 들려왔습니다. 식사를 마친 아진이 입가에 묻은 검은 기운을 닦아내며 말했습니다. 탁해, 술 냄새, 욕심 냄새, 맛없어. 하지만 배고프니까. 구석에 앉아있던 무영은 그 광경을 보며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이미 그의 눈에는 아진이 괴물이 아니라
그저 밥을 잘 먹는 기특한 딸 자식으로 보일 뿐이었습니다. 무영은 완전히 길들여져 있었습니다. 파국은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무영에게 물건을 대주던 보부상 덕구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덕구는 무영이 사라지자 그를 찾아 한양까지 올라왔다가 무영의 끔찍한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덕구는 무영이 무언가에 홀렸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덕구는 전 재산을 털어 최고의 무당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무당과 함께 폐가의 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폐가 안의 풍경은 지옥도와 같았습니다. 바닥에는 시체들이 널려 있었고 한가운데 무영이 넋나간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무영의 등 뒤에는 아진이 매달려 있었지요. 하지만 무당의 눈에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무당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 이놈 터주로구나. 산 사람의 정기를 빨아먹고 사는 요물 썩 나오지 못할까. 무당의 눈에 보인 것은 어린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무영의 등 뒤로 검은 아지랑이가 거대한 아귀의 형상을 하고 입을 쩍 벌린 채 무영의 머리를 통째로 삼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물러가라. 이 집에서 사라져라. 천지신명시여, 저 악귀를 소멸시켜 주소서. 무당이 호통을 치며 준비해온 팥과 소금을 뿌렸습니다. 팥 알들이 아진의 몸에 닿자 치익 소리를 내며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아진이 고개를 돌려 무당을 노려보았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그대로였으나 그림자는 흉측한 괴물이 되어 일렁거리고 있었습니다. 급기야 아진의 목소리가 굵고 거친 목소리, 노파의 목소리, 짐승의 소리로 뒤섞여가며 울려 퍼졌습니다. 재수 없는 늙은이가 감히 내 밥상에 재를 뿌려? 아진이 손을 휘두르자 무당이 벽으로 처박혔습니다. 영웅. 그 단어가 무영의 흐려진 의식 깊은 곳을 찔렀습니다. 무영의 눈에 잠시 초점이 돌아왔습니다. 그는 흐릿한 시야로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늠름하던 장수는 온데간데 없고 뼈만 앙상하게 남은 반송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등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아끼던 아진이 검은 촉수를 뻗어 자신의 심장을 감싸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진아. 무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아진이 표정을 싹 바꾸며 다시 아이의 얼굴로 말했습니다. 아저씨? 왜 그래? 빨리 저것들 치워. 시끄러워서 밥을 못 먹겠잖아. 슬픈 눈으로 아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밥. 아니, 너는 내 업보다 내 죄가 나은 괴물이지. 그러니 내가 거두마. 그제야 무영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사육당하고 있었다는 것을. 자신의 죄책감이 만들어낸 환상에 갇혀 괴물에게 먹이를 물어다 주는 노예였다는 것을. 무영은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그의 손에는 덕구가 던져준 기름병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아진이 무영의 살기를 눈치채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 그거 내려놔. 아저씨는 내 거야?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무영은 슬픈 눈으로 아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영은 망설임 없이 자신의 몸에 기름을 들이부었습니다. 쏟아지는 기름 냄새에 아진이 발광하며 무영의 등에서 떨어지려 했습니다. 싫어. 뜨거운 건 싫어. 이거나. 무영은 마지막 힘을 짜내어 아진을 와락 껴안았습니다. 괴물의 날카로운 가시가 무영의 가슴을 뚫고 나왔지만 무영은 팔을 풀지 않았습니다. 타닥. 무영이 부싯돌을 쳤습니다. 불꽃이 기름에 닿는 순간 펑 하는 소리와 함께 무영의 몸이 거대한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아진의 끔찍한 비명소리가 폐가를 뒤흔들었습니다. 히엑, 뜨거워, 뜨거워. 따뜻하구나, 아진아. 이제는 춥지 않아. 눈 속에 혼자 둬서 미안했다. 이제 같이 가자, 지옥으로. 불길 속에서 검은 연기가 비명처럼 치솟았습니다. 육신이 타는 냄새가 아니라 오래된 종이나 썩은 가죽이 타는 듯한 매캐한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덕구와 무당이 밖으로 뛰쳐나왔을 때 폐가는 이미 붉은 불기둥이 되어 밤하늘을 태우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무영과 아지는 한 줌의 재가 되어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화재로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거린들이 불을 잘못 다루어 죽었다고만 여겼지요. 그날 이후 살아남은 보부상 덕구에게 기이한 일들이 생깁니다. 덕구는 장사에 성공하여 큰 돈을 벌어 거상이 되지요. 하지만 그는 평생 혼인을 하지 않고 큰 기와집에서 홀로 살았습니다. 이상한 점은 밥을 먹을 때 항상 맞은편에 빈 그릇을 하나 더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없는 허공을 향해 이렇게 중얼거리곤 했지요. 많이 드십시오, 형님. 그리고 꼬마 너도. 세월이 흘러 덕구도 늙어 죽을 때가 되었습니다. 어느 늦가을 밤, 덕구의 집에 묵어 가던 승려가 우연히 방을 엿보게 되었습니다. 방 안에는 늙고 병든 덕구 혼자 앉아 있었으나 촛불에 비친 그림자는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늙은 노인 등 뒤로 거대한 장수의 그림자가 솟아 있었고 사내의 등에는 다시 아이의 그림자가 기괴하게 엉겨 붙어 있던 것입니다. 하나는 지키려 하고 하나는 파먹으려 하는 끔찍한 형국이었지요. 그때 방 안의 덕구가 문 쪽을 획 돌아보았습니다. 그 눈은 이미 흰자위가 없이 검게 변해 있었고 입에서는 늙은 덕구의 목소리가 아닌 천진난만한 아이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고 합니다. 스님, 냄새가 좋네? 도 닦는 사람 냄새는 아주 맑아서 좋아. 객승은 혼비백산하여 도망쳤지만 다음 날 아침 발견된 것은 미라처럼 말라비틀어진 시신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거상 덕구는 종적을 감추었습니다. 하인들의 말에 의하면 텅 빈 방 안에 덕구가 입었던 옷가지들과 속에서 갓난아기의 웃음소리를 들었다고 전해집니다. 도대체 그 하얀 아이는 어디서 온 것일까요? 그 기원을 쫓다 보면 조선 역사상 가장 참혹했던 경신대 기근의 시절에 닿게 됩니다. 하늘이 버린 그의 백성들은 흙을 파먹고 굶주림에 미쳐 지옥도 속에 살았답니다. 운묵골 깊은 곳 어느 몰락한 양반가의 안방에서도 비극은 잉태되고 있었습니다. 만삭의 부인이 해산을 앞두고 있었으나 먹을 것이라곤 없었습니다. 부인은 앙상하게 마른 몸으로 아이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어미의 말라붙은 가슴에서 젖이 나올 리 만무했습니다. 갓 태어난 핏덩이는 배가 고파 자지러지게 울어댔고 광기에 휩싸인 부인은 결국 해서는 안 될 선택을 하고 맙니다. 자신의 손가락을 깨물어 아이의 입에 피를 물린 것입니다. 기이하게도 아이가 자랄수록 어미는 점점 말라가다 결국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지나가던 무당이 그 집을 들여다보고 기겁하여 주저앉았습니다. 죽은 어미 곁에서 갓난아기가 어미의 남은 온기까지 빨아들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당의 눈에는 보였습니다. 아이의 등 뒤에 굶어 죽은 어미의 원혼과 수천 명의 아기들이 검은 덩어리가 되어 달라붙어 있는 것을 말이죠. 그것은 태어날 때부터 산 것이 아니었습니다. 죽음과 배고픔이 뭉쳐 만들어진 귀태였던 것입니다. 무당은 세상의 멸망을 막기 위해 아이를 항아리에 넣고 부적을 붙여 운묵골 가장 깊은 바위굴 속에 파묻었습니다.
천년 동안 깨어나지 말라는 주문과 함께 말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탐욕과 전쟁은 끊이지 않았고 세상의 배고픔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100년 후 전란의 피 냄새를 맡은 아이는 긴 잠에서 깨어났고 자신을 깨워줄 누군가를 기다렸습니다. 따뜻한 피와 짙은 죄책감을 가진 사내, 바로 무영. 무영의 이야기였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그러나 운무골의 전설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강원도 깊은 산골, 눈 내리는 밤이면 하얀 소복을 입은 아이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아저씨 추워, 나 좀 업어줄래? 만약 당신이 연민에 이끌려 그 아이를 업는다면 기억하세요. 당신의 등 뒤에서 들리는 숨소리가 어느 순간 당신의 숨소리와 똑같이 변할 것임을. 그리고 당신의 몸은 깃털처럼 가벼워지고 등 뒤의 아이는 천근만근 무거워질 것임을 말입니다.